아침 일라디오. 해마다 3월 자녀가 초등학교에 입학한 뒤에 아무래도 학교 시간이 빠르다 보니 퇴직을 고민하는 여성들이 많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경력 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직장을 그만둔 이유에 대해서 물어본 결과를 보면요, 보통 자녀 육아 때문인 경우가 가장 많았습니다. 일과 육아를 양립하기가 쉽지 않아서 퇴사했던 여성들 가운데는 어느 정도 자녀를 키운 뒤에 다시 일자리를 찾는 경우가 많은데요. 경력 단절된 기간이 길수록 원하는 일자리에 복귀하기 더욱 쉽지 않은 게 현실입니다. 그래도 최근에는 각 지자체나 관련 기관에서 여성 경력을 살릴 수 있는 취업 교육이나 구직활동 지원 프로그램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요. 관심 있는 분들은 관련 정보 잘 찾아보시고 적극적으로 활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요즘 긍정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는 출산과 육아로 직장을 떠난 경우, 보통 경력 단절 여성, 줄여서 경단녀라고들 불렀는데요. 요즘은 경력 보유 여성이라는 표현을 쓴다고 합니다. 훨씬 더 긍정적인 의미라서 좋죠. 원래 가지고 있던 커리어에 육아와 가정생활을 통해서 얻은 또 다른 커리어를 더해서 경력 보유 여성들이 멋지게 원하는 곳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으시기를 응원하겠습니다. 3월 8일 수요일 오늘 아침 일라디오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일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일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해외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오늘도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구온난화와 관련해서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생활 형태를 바꾸지 않는다라면 지구의 평균 온도가 계속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요? 네, 맞습니다.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소비 형태를 그대로 유지한다면은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온실가스 때문에 2100년까지 지구 평균 온도 1도씨 정도 더 올라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파리 기후 협정에서 이 산업화 이전 대비 1.5도씨까지만 올리는 것이 목표였는데 이걸 넘어서서 거의 2도씨 정도까지 더 올라가게 되는 건데요. 미국 컬럼비아 대학의 기후학자인 캐서린 이바노비치가 이끈 연구팀이 컴퓨터 모델링을 통해서 식량 생산, 유통, 소비 과정에서 나오는 온실가스의 지구 온난화 영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현재 식량 소비를 그대로 이제 토대로 해서 94종의 식량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나오는 메탄, 이산화탄소, 질소 화합물 이런 것들의 양을 계산을 한 건데요. 그런 다음에 유엔의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 간 협의체 등이 자주 이용하는 기후 모델을 이용해서 지구 온난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을 해봤습니다. 연구팀은 식량 시스템 때문에 나오는 지구 온난화의 60% 이제 그 가스가 메탄이었고요. 네. 가장 많은 게 나머지가 이산화탄소, 질소, 화합물 이렇게 나왔습니다. 소나 양, 염소 등의 육류, 유제품, 쌀 등 이렇게 3대 온실가스 배출 식량으로 이제 이런 것들이 꼽혔는데 네. 이걸 생산하는 과정에서 이산화탄소보다 80배나 강력한 온실가스인 메탄이 배출이 돼서 식량 시스템 때문에 지구 온난화에도 적어도 한 20% 정도 이 가스가 책임이 있다라고 분석을 한 겁니다. 그럼 먹는 거 바꾸라 이 얘기인가 봐요. 맞습니다. 예, 온실가스 줄이기 위해서. 네. 연구팀은 식량 생산과 소비 형태를 바꿈으로써 식량 시스템에 의한 지구 온난화 효과를 최대 55%까지 예. 줄일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육류, 유제품, 쌀 등 3대 배출원의 생산 방식을 개선하는 것으로 25%, 또 의학적으로 권고되는 균형 잡힌 식단을 채택하고 음식물 쓰레기를 줄이는 것으로 25에서 30% 정도 온실가스를 줄여나갈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한편 이 한때 치솟았던 세계 식량 가격 많이 떨어지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이 11개월만 지금 계속해서 연속적으로 내리면서 네. 작년에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최고였던 그때보다도 20% 가까이 가격이 떨어졌습니다. 유엔 식량농업기구가 올해 2월달 세계 식량 가격 지수를 발표했는데요. 129.8로 전달 130.6보다 0.6%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세계 식량 가격 지수는 우크라이나 전쟁 직후인 작년 3월 달 역대 최고치인 159.7까지 올라갔었고요. 그 이후에 11개월째 조금씩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네. 작년 3월 달의 최고점과 비교하면 18.7% 하락하면서 2021년 9월 달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습니다. 식량농업기구는 24개 품목에 대한 국제가격 동향을 조사해서 곡물, 유지류, 육류, 유제품, 설탕 이렇게 5개 품목의 식량 가격 지수를 매월 집계해서 발표하는데요. 5개 품목 중에서 4개 품목의 가격이 내렸습니다. 국제 밀 가격은 미국의 건조 상태에 따라서 건조 상태 그리고 이제 호주의 강력한 공급 수요 이거에 따라서 우려가 있긴 했습니다만 수출 업체들 간의 경쟁이 있어서 약간 오른 데 그쳤고요. 국제 쌀 가격은 대부분 주요 아시아 수출국들의 무역 활동 둔화 때문에 1%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식물성 기름 가격 지수도 1월보다 3.2% 떨어졌고요. 유지류 3.2%, 네. 유제품 2.7% 이렇게 꽤 많이 떨어졌습니다. 육류 가격도 큰 변동이 없었는데 설탕은 인도의 생산량 하향 조정 때문에 약 7% 가까이 상승하면서 6년 만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 그렇군요. 다음 소식으로 가보겠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 WFP 여기에 새 사무총장으로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의 부인이 임명이 됐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 식량 계획이 집행이사회를 통해서 미국 국적의 샌디 헨슬리 맥케인 유엔 식량농업기구 대사를 차기 사무총장으로 지명했습니다. 맥케인 신임 사무총장은 현재 미국 로마 주주에 있는 FAO 그리고 국제농업개발기금 그리고 세계식량기금 계획의 대사로도 지금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네. 미국을 대표하는 보수 진영의 거물 정치인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의 부인이기도 한데 존 맥케인 전 상원의원은 공화당 소속으로 2018년도에 뇌종양으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맥케인 대사는 최근 6년간 WFP를 이끌었던 데이비드 비즐리 현 사무총장의 임기가 끝나는 4월 4일부터 취임하게 된다고 하는데요. 맥케인 대사는 이전부터도 인도주의적인 문제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고 합니다. 조 바이든 행정부의 지명을 받아서 2021년 11월 달부터 WFP FAO 미국 대사로 활동을 하고 있었고요. 전 세계 어린이의 안면 기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국제 비정부 기구인 오퍼레이션 스마일의 이사회로 활동을 하면서 그동안에 인도, 모로코, 베트남 등 다양한 국가를 방문하면서 활발하게 활동을 했었습니다. 올해 설립 60주를 맞고 있는 WFP는 전 세계 최대 규모의 인도적인 지원 기관인데요. 최근에 분쟁 그리고 기후 충격, 경기 침체 확산하면서 2022년 140억 달러 공격을 통해서 전 세계 1억 5,800만 명에게 식량과 자금을 지원했고요. 모금액과 지원 규모 모두 WFP 창설 이래 가장 최대 규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네. 브라질로 가보겠습니다. 브라질에서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이 됐고 그래서 중국을 비롯한 일부 국가들이 쇠고기 수입을 중단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 국가인 브라질에서 광우병 의심소가 발견돼서 살처분됐습니다. 네. 중국을 비롯해서 태국, 이란, 요르단 등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즉시 중지하는 나라가 나타났고요. 미국도 이 쇠고기 수입을 무기한 중단하는 등 법안을 통과시켜서 좀 굉장히 강력하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미국 국민들은 브라질이 세계 동물보건기구 규정을 명백히 위반했다면서 브라질산 쇠고기 수입을 무기한 중단해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전미 추구협회에 따르면은 브라질이 세계 동물 보건기구에 제출한 이 광우병 관련 사례 보고서가 올해 1월 18일에 사건이 처음 파악된 시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2월 22일에 공식적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는데 네. 이렇게 되면은 처음 발견하고 나서 35일이 경과가 되고 나서 이제 보고를 하게 된 건데 원래 보고 요건은 발견된 즉시 24시간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35일이나 지난 겁니다. 브라질은 캐나다에 이 표본을 보내서 검사를 맡겼는데 브라질 내에서 적정한 검사 시설이 없었기 때문이었다고 합니다. 이 협회 관계자는 농무성은 브라질이 다른 모든 국가에 적용되는 무역 규칙을 따를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있을 때까지 국경을 폐쇄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에서?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기한 수입 못하겠다는 건데요. 네. 브라질은 세계 최대 쇠고기 수출국이고요. 2022년 상반기에만 브라질이 132개 국가에 쇠고기를 수출했습니다. 최대 수입국은 중국,
그다음으로 이집트, 유럽연합, 필리핀, 아랍에미리트 순입니다. 네. 브라질 이야기 하나 더 해보겠습니다. 브라질이 아르헨티나에 이어서 유전자 변형 밀 재배를 승인했다고요? 네, 맞습니다. 그동안에 유전자 변형 생물은 주로 가축 사료 쓰이는 옥수수, 콩으로 한정을 했었는데요. 빵이나 파스타 같이 사람들이 직접 섭취하는 식재료에 포함된 밀은 안전에 대한 소비자 두려움 때문에 좀 그동안에 금지됐었는데 네. 허가를 하게 된 겁니다. 기후변화에다가 코로나19 이후에 국제 공급망이 교란이 있었고 거기에다 우크라이나 전쟁을 겪으면서 사람들이 식량 수급 불균형에 대해서 우려가 커졌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유전자 변형 곡물 개발을 좀 촉진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더 커졌기 때문입니다. 브라질 과학기술혁신부 산하에 있는 생물안전위원회가 최근에 HB4의 자국 내 경작을 허용했다고 하는데요. HB4는 아르헨티나 생명공학기업인 바이오세레스가 개발한 유전자 변형 밀 품종인데 적은 물로도 잘 자라는 해바라기 유전자를 활용해서 가뭄에도 잘 견디는 것이 특징이라고 합니다. 네. 업체는 심각한 가뭄 상황에도 기존 품종보다 40% 이상 수확량이 늘었다라고 설명했는데요. 농작물이 물 부족 위기에 직면한 농민들에게 훌륭한 대안이 될 수 있는 작물이다. 이렇게 설명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것처럼 유전자 변형 밀 재배를 허용한다라는 전 세계적으로 이제 두 나라가 되는 건데요. 아르헨티나가 2022년 HB4에 대해서 상업적 목적으로 파종을 허가했고 이제 브라질이 허가를 한 겁니다. 글로벌 농업기업인 몬산토가 2004년에 유전자 변형 밀에 대해서 미국, 캐나다 소비자 우려가 커진다면서 유전자 변형 밀 개발을 중단했는데 브라질, 아르헨티나가 승인했기 때문에 이게 앞으로 어떤 파장이 있을지 주목이 되는 겁니다. 네. 최근 몇 년 사이에 세계 기후변화 때문에 중국, 북미, 유럽에서 심각한 가뭄이 발생했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이 장기화되면서 전 세계적으로 곡물 공급망이 회복되지 않으면서 유전자 변형 밀에 대한 경계심이 느슨해졌다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나이지리아는 2005년부터 HB4 수입을 허용한다고 작년 7월 달에 밝힌 바 있고요. 호주, 뉴질랜드, 브라질도 이렇게 HB4를 승인한 상태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게 좀 더 확산될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스페인에서는 농사지을 인력이 부족해서 해외에서 근로자를 데려오는 방안을 확대하고 있다. 우리랑 사정이 좀 비슷한가 봐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도 농촌 지역에 가면 외국인 맞아요. 근로자가 많잖아요. 예. 고령화, 인력 부족으로 제3세계 국가에서 농업 분야 근로자를 데려오는 유럽연합 회원국인 스페인이 정책 대상 국가를 좀 더 확대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그동안에 이렇게 계절 근로자 대상 국가를 사하라 사막 이부 국가인 모로코로만 한정을 했었는데 처음으로 세네갈까지 확대를 했습니다. 고질적인 노동력 부족이 최근에 심화되면서 이런 방책을 쓰게 된 건데 스페인 정부 소식통은 올해 베리류 수확 기간 동안에 세네갈 국민 최소 100명가량을 데려오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스페인 정부는 20년 넘게 농번기 동안에 계약을 맺은 제3세계 국가에서 15,000명의 계절 근로자를 스페인 농업 부분에서 일하게 하는 단기 이주 계획을 실행하는데요. 이걸 통해서 스페인으로 불법 이주를 억제하는 동시에 주요 농업 분야에서 노동력 부족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이렇게 해외에서 노동력을 충당하는 과정에서는 항상 그 부작용이 발생하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게 사실 외국에서 근로자를 데려오게 되면은 양날의 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스페인이 지난 수십 년 동안 세네갈과 불법 이주 문제로 씨름을 해왔는데 2019년 세네갈발 이 계절 근로자 시범 사업 당시 근로자 47명 중에서 18명만 귀국하면서 사업이 실패했었습니다. 29명은 그냥 도망을 간 거네요. 네, 어디로 갔는지 모르는 겁니다. 찾을 수가 없고. 네, 그리고 사실 이렇게 이제 유럽으로 들어오게 되면은 다른 나라로도 갈 수 있잖아요. 이동이 가능하니까요. 예. 그래서 싱크탱크인 알카노 로얄의 관계자는 이 세네갈과 달리 모로코 계절 근로자의 정책이 성공했던 것은 자녀가 있는 여성을 주요 참가자로 선정해서 그들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유인책을 제공했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렇지만 스페인 이민부는 이번에 어떻게 선발 기준을 조정했는지에 대해서 자세한 내용을 밝히지 않았기 때문에 인력 선발은 세네갈 당국에 달려있다 이렇게 말을 아꼈다고 하니까 또 이번에 또 근로자들이 제대로 잘 돌아갈지 이걸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해외 소식 웨싱캐스터 조윤주 씨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정상근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정부가 공개한 강제동원 해법에 대해서 직접 설명을 했다고요? 네, 윤석열 대통령은 어제 국무회의 모두 발언을 통해 정부의 강제동원 해법은 이 피해자의 입장을 존중하면서 한일 양국의 공동 이익과 미래 발전에 부합하는 방안을 모색해온 결과라고 자평했습니다. 또한 한국 정부가 과거 2차례 특별법을 제정해서 피해자들에게 배상금을 지급했다는 사실도 언급하며 일본과의 협력은 한일 두 나라는 물론 이 세계 전체의 발전에 부합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비공개 참모회의에서도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면서 이른바 구려개고 논란을 정면 돌파할 것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국민의힘과 대통령 주변에서는 논란의 발언도 이어졌는데요. 정진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누구도 건드리려 하지 않았던 폭탄 처리에 나섰다라는 말을 해서 이 강제징용 문제가 폭탄이냐라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40년 친구이자 이 대통령 직속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장인 이 석동현 변호사는 일본에게 반성이나 사죄 요구 좀 그만하자라면서 식민지배 받는 나라 중에 지금도 사죄나 배상하라고 악쓰는 나라가 한국 말고 어디 있나라고 주장했습니다.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 반일 감정을 불러일으키는 건 김일성이 주사파에게 내린 지령이라면서 색깔론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피해 당사자들의 반발이 계속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어제는 강제동원 피해배상 해법에 대한 규탄 시국 선언이 나왔는데요. 이 자리에는 피해 당사자인 양금덕, 김성주 할머니가 직접 참석을 했습니다. 양금덕 할머니는 대통령이 한국 사람인가 조선 사람인가 어느 나라 사람인지를 모르겠다라고 비판을 했고요. 김성주 할머니는 일본 사람들이 우리를 끌고 갔는데 어디에다 사죄를 받고 어디다 요구를 하겠냐라고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국가의 자존심을 짓밟고 피해자의 상처를 2번 헤집는 개묘 늑약이라며 공세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관련 단체들은 이번 주 토요일부터 매주 정부안 철회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갈 계획이고요. 피해자 대리인단 측은 전범 기업들의 국내 자산을 강제 집행하기 위한 추심 절차를 계속 진행하겠다라는 입장입니다. 만약 정부가 피해자 의사에 반해 이 법원에 돈을 맡기는 공탁 절차를 일방적으로 진행할 경우 무효화 절차도 밟겠다라고 밝혔습니다.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었던 이 사람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기자회견에 나타났다고요? 네, 3.1절에 일장기를 내걸었던 세종시의 한 주민이 평화의 소녀상 철거를 주장하는 한 극우 성향단체의 기자회견에 나타났습니다. 현직 목사이기도 한 이 남성은 외가가 모두 일본인이라면서 일장기를 개항한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라며 항의를 했는데요. 이들 기자회견에 앞서 세종시의 시민사회단체도 맞불 기자회견을 열고 경찰의 평화의 소녀상 보호 조치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일장기를 건 남성이 이 항의한 이웃에 대해서 이 수사를 의뢰한 가운데 이 충북 지역의 한 시민단체도 이 남성을 맞고발하기로 했습니다. 네, 이어서 정치권 소식도 만나보겠습니다. 네, 오늘은 국민의힘 전당대회 날인데요. 어제 안철수 후보와 황교안 후보가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김기현 후보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사퇴하지 않는다면 경선 과정에서 일어난 불법 선거에 대해 모든 증거를 가지고 싸울 것이라고 했고요. 이 황교안 후보도 전당대회가 끝나더라도 이 두 사건의 진실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결선 진출 시 연대 방안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김기현 후보는 기승전 김기현 사퇴는 황당하다라면서 내부 총질을 멈추라라고 반박했습니다. 정의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 관여 의혹을 겨냥한 특별검사 임명 법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정의당은 그동안 선 검찰 수사를 강조해 왔습니다만 이 검찰 수사가 미온적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및 김건희 여사 주가 조작 의혹 등의 쌍특검 도입안을 3월 임시국회 내에 이 패스트트랙에 지정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네. 지난해 우리나라의 1인당 국민소득이 많이 줄었네요. 네, 우리나라 1인당 국민 총소득이 지난해보다 7.7%나 떨어진 32,661달러로 나왔습니다. 이건 환율 영향이 컸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네.
이 원화 기준으로 명목 국내 총생산은 3.8% 늘었습니다만 원달러 환율이 연평균 12.9%나 뛰면서 이 달러 기준 명목 GDP는 8.1%가 떨어졌습니다. 어쨌든 그 결과 20년 만에 국민 총소득이 대만에 뒤처졌습니다. 이 동일 기준 세계 순위는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각 나라 중앙은행, 정부가 자체 집계한 통계만 보자면 대만의 1인당 GNI는 우리나라보다 904달러 웃돌았습니다. 다만 한국은행은 1인당 4만 달러 달성 가능성은 낙관했는데요. 한국은행은 4만 달러 시대는 그리 멀지 않은 시기에 달성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2021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GNI는 세계 36위, 인구 5천만 명 이상의 국가 중에서는 7위 수준이었습니다. 네. 지난해 사교육비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고요? 네, 교육부와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사교육비 총액이 26조 원을 기록해서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특히 1년 사이 학생 수가 0.9% 줄었음에도 사교육비 총액은 2021년 대비 10.8% 늘었고요.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평균을 내면 41만 원으로 11.8% 늘고 사교육을 받는 학생만 대상으로 하면 평균 52만 4천 원으로 7.9% 늘었습니다. 또한 사교육 참여율은 78.3%로 2021년 대비 2.8%포인트 상승해서 역시 최고치를 기록했고요. 이 주당 사교육 참여 시간도 7.2시간으로 0.5시간 증가했습니다. 특히 초등학생 사교육 비중이 늘었는데요. 이 초등학생의 1인당 사교육비는 월 평균 37만 2천 원으로 전년 대비 13.4%나 높아졌습니다. 중학생은 43만 8천 원으로 11.8%, 고등학생은 46만 원으로 9.7% 올라갔습니다. 이 과목별로 보면 일반 교과의 1인당 이 월 평균 사교육비는 전체 학생 기준으로 31만 원이었고요. 영어, 수학, 국어 순으로 지출이 컸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양극화가 있는데요. 이 월 평균 소득 800만 원 이상 가구의 사교육비는 64만 8천 원으로 이 전체 구간에서 가장 높았고, 이 300만 원 미만 가구의 사교육비는 17만 8천 원으로 가장 낮았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 경고를 보냈습니다. 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어제 방송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이 부동산 대마불사, 이 부동산 투자는 꼭 성공한다는 생각이 잡혀 있다라며, 하지만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이 과거 트렌드가 미래에도 계속될지는 생각해봐야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창용 총재는 이자율 등을 생각할 때 이 젊은이들이 자기 능력에 맞춰 고민하고 더 신중하게 자산을 운영하라고 권하고 싶다라면서도 지난해 한 해 집값이 너무 빨리 하락해서 금융 안정에 영향을 주지 않을지 걱정했지만 올해 초 떨어지는 속도가 완화돼서 연착륙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나라의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인데요. 출산 의향 자체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요? 네, 만 19세에서 34세 남녀 중 이 출산 의향이 있는 이들이 63%로 나타났습니다. 이 국무조정실 실태조사에 따르면 먼저 조사 대상 중 이 미혼 청년들에게 향후 결혼 계획이 있는지 물었더니 75.3%가 있다라고 응답을 했는데요. 다만 남성은 79.8%, 여성은 69.7%로 10.1%포인트 차이가 있었습니다. 이 출산 의향에서는 성별 격차가 더욱 벌어졌는데요. 기혼자를 포함해 남성은 70.5%가 출산 의향이 있다고 밝혔으나 여성은 55.3%가 의향이 있다고 밝혀서 15.2%포인트 차이가 났습니다. 한편 청년들이 생각하는 현재 우리 사회의 사회경제적 갈등 정도를 물어보니 이 부유층과 서민층 사이의 갈등이 많다라고 답한 비율이 79.1%에 달했다고 하고요.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간의 갈등은 76.5%, 남성과 여성 사이의 갈등은 72.3%가 많다라고 인식했습니다. 또한 청년들에게 외출 빈도로 물은 결과 은둔형 청년으로 분류할 수 있는 응답자가 2.4% 나왔다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청년의 1에서 4%는 각성제, 신경안정제 등 정신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도 나타났습니다. 네. 최근에 학교폭력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중앙경찰학교에서도 학폭 문제가 불거졌다고요?
네, 이 중앙경찰학교에서 예비경찰 교육생들이 학교폭력이나 따돌림 피해를 당했다는 글이 잇따라 올라와서 학교가 진상조사에 나섰습니다. 한 교육생은 교육생들이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 지난 3일 글을 올려서 이 본인보다 나이가 많은 사람들은 건수 하나 잡으면 강의실에서 조리돌림하면서 무시를 하고 어린 사람들은 물인지 음료수인지 액체를 목에 뿌려서 옷이 다 젖게 했다라며 집단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글이 화제가 되자 피해를 호소하는 사람들이 추가로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요. 이 중앙경찰학교는 공개 채용으로 선발되는 신임 순경과 이 특별 채용으로 선발되는 경장 등을 8개월간 교육하는 기관입니다. 이 경찰대 졸업생과 이 경위 공채 합격자를 제외한 이 대부분의 예비 경찰은 이곳을 거친 뒤 발령을 받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올라온 모든 피해글에 대한 사실관계를 파악하고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중앙경찰학교는 규칙에 따라 조사해서 위반 사항이 발견되면 그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라고 밝혔습니다.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 마약 혐의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했다고요? 네, 경찰이 배우 유아인 씨의 마약 투약 혐의 관련해서 유아인 씨의 서울 한남동 자택을 포함해 두 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유아인 씨는 모발에서 프로포폴과 대마, 코카인, 케타민 등 4종류의 마약 성분이 검출돼 수사를 받고 있는데요. 경찰은 조만간 유아인 씨를 마약류 관리법 위반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김재한 화재 현장에서 순직한 소방관이 있으셨죠? 네, 지난해 임용된 새내기 소방관인 성공일 소방사가 그젯밤 8시 33분쯤 전북 김제시 금산면의 한 주택 화재 현장에서 구조 작업을 벌이다가 순직을 했습니다. 대피한 할머니로부터 안에 사람이 한 명 더 있다라는 말을 듣고 지체 없이 구조를 위해 진입했던 성공일 소방사는 불길에 미처 빠져나오지 못하면서 70대 남성과 함께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성공이 소방사는 소방 관련 학과를 졸업하면서 소방관을 꿈꿨고 3번의 낙방 끝에 지난해 소방 공무원에 임용됐습니다. 소방관임을 무척 자랑스러워하던 아들이었다고 하고요. 이달 16일이 고인의 생일이었습니다. 고인의 빈소는 전주의 한 장례식장에 마련됐고요. 오는 9일 김제 실내체육관에서 전라북도 청장역으로 연결식이 엄수됩니다. 네. 야구 팬들이 기다리던 소식인데요. 오늘 WBC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개막을 하네요. 네, 최고의 선수들이 출전하는 전 세계 야구 축제죠. 이 월드 베이스볼 클래식이 오늘 개막합니다. 이 출전 선수 600여 명 가운데 이 현역 메이저리그만 186명에 이르는데요. 그야말로 최고의 스타들이 총출동하는 만큼 매경기 명승부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20개 나라가 4개 조로 나뉘어서 각 조 2위까지 8강에 진출하고 이후 준결승과 결승전은 미국에서 펼쳐집니다. 2009년 준우승을 차지했던 우리 대표팀은 14년 만에 4강 진출에 도전하는데요. 이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도 역대 WBC 명승부 1위로 2009년 한일 결승전을 선정할 만큼 특히 한일전은 전 세계가 기다리는 매치업입니다. 또한 메이저리그는 이정우 선수와 일본 투수 사사키의 맞대결을 기대하는 꿈의 매치업 중 하나로 꼽았습니다. 이 한일전은 오는 금요일에 치러집니다. 네, 뉴스브리핑 정상근 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그리고 앞서 전해드린 청년 삶 실태 조사는 국무조정실이 청년기본법에 따라서 지난해 7월부터 8월까지 만 19세에서 34세 청년 가구원을 포함한 15,000가구를 대상으로 실시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1라디오. 챗 GPT 열풍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 IT 브리핑에서는 최근 이와 관련된 이슈 다시 한번 짚어보고요. 챗 GPT 시대에 눈여겨볼 만할 경제와 산업 그리고 투자 포인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챗 GPT 새로운 기회의 저자 김재필 수석연구원 전화 연결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인간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본인 맞습니다. 예, 오늘은 본인 김재필 연구원 맞습니다. 예. 챗 GPT에 대한 관심이 날이 가도 식지 않은 분위기인데 최근에는 챗 GPT 이슈가 어느 정도로 진행이 됐습니까? 예, 오픈한 지 2개월 됐는데요. 무료 사용자가 벌써 1억 명 돌파할 정도로 이슈고요. 그다음에 이제 유료 사용자 월 $20 내면 사용할 수 있는 유료 사용자들은 100만 명을 훌쩍 넘을 정도로 인기가 높고요. 국내에서는 이제 챗 GPT를 저자로 한 책이 나오기 시작했고 또 이를 이용한 이제 파워블로거 되는 법이라든가 수익 높이는 법 이런 콘텐츠
조치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자체들도 지금 앞다투어서 행정 업무에 도입하려고 지금 많은 그 노력들을 하고 있고, 국내 기업들 같은 경우도 네이버가 이제 챗 GPT 대항마로 차세대 인공지능 프로젝트 서치 GPT라는 걸 이제 내놓겠다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네. 이건 이제 한글에 특화된 GPT 같은 AI 서비스고요. 그다음에 국내 통신 사업자인 뭐 KT도 이제 믿음이라는 초고대 AI를 발표했고, 뭐 SK텔레콤도 AU 플러스도 이제 익시라는 초고대 AI를 발표하면서 그야말로 지금 이제 AI 춘추 전국 시대가 이제 펼쳐졌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 마이크로소프트 구글에 이어서 메타, 그러니까 예전에 페이스북이라는 회사죠. 여기도 AI 챗봇 전쟁에 뛰어들었다면서요? 네, 이제 메타가 이제 구글이나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내놓으니까 서둘러서 자기네들도 라마라고 하는 이제 거대 언어 모델을 출시를 했는데요. 네. 이제 라마 같은 경우는 이제 파라미터스, 챗 GPT 같은 경우가 뭐 1750억 개 정도 되는데, 이 라마는 조금 작습니다. 한 70억 개에서 한 600억 개 정도의 수준의 이제 작은 파라미터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작지만은 비용이 덜 들기 때문에 훨씬 더 효율적이다. 그리고 자기네들은 어떤 그 챗 GPT가 갖고 있는 유해성, 편향성 그런 것들이 없고, 우린 다 이제 오픈해서 비상업적으로 할 거다. 그러니까 많은 연구자들이 좀 쓰도록 해주겠다라는 그런 오픈 지향적인 AI를 출시한다고 합니다. 그렇군요. 네. 뭐 전 세계에 돈이 많다는 기업들은 다 지금 여기에 뛰어들고 있는데, 네. 기업들이 이제 챗 GPT를 업무에 도입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다 들었습니다. 실제로 업무에 도입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고객 서비스라든가요, 네. 영업이나 마케팅, 연구 개발, 또 이제 직원 교육 등에 이제 많이 도입을 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러면 이제 시간도 절약되고 편리함도 늘어나는데요. 영업이나 마케팅에서는 이제 챗 GPT를 이용해서 실제로 이제 제품 추천을 하고, 또 이제 어떤 서비스에 질문을 하면은 훨씬 더 사람처럼 이제 자연스럽게 대답을 하는 쪽으로 지금 이제 활용들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챗 GPT가 인공지능이다 보니까 고객 데이터라든가 어떤 그 피드백 등을 분석해서 트렌드를 갖다가 알려주는 그런 것들도 있고, 챗 GPT로 이제 보고서도 쓰고 계획서도 쓰고 일정표도 쓰는 등 정말 활용 방법들이 무궁무진하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챗 GPT가 인기를 얻으면서 관련 산업도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어떤 산업이나 기업들이 좀 유명할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초고대 AI라고 하는 챗 GPT가 전 세계 시장 규모가 한 2024년 가면은 685조 원, 한 5,543억 달러로 커진다고 합니다. 네. 이게 이제 2022년까지만 해도 120조 원이었는데 한 5배 정도로 커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쪽과 관련된 쪽으로 돈이 많이 몰리다 보니까 산업도 이제 커질 것으로 보고 있는데, 가장 뭐 유망한 사업은 이제 반도체겠죠. 아무래도 네. AI 이제 반도체 산업이 가장 큰 주목을 받고 있는데, 특히 이제 엔비디아라고 해서 이제 GPU라고 하죠. AI에 쓰이는 반도체 만드는 회사인데, 이 챗 GPT가 뜨니까 주가가 이제 폭등을 했다고 합니다. 엔비디아 주가가 폭등을 하면서 관련된 이 반도체 사업, 그러다 보니까 국내 이제 반도체 사업도 아마 이제 챗 GPT로 새로운 메모리 수요가 늘어날 것이다라고 예상을 해서 뭐 삼성전자라든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이제 엔비디아에 납품을 하는 업체들인데, 그래요? 같이 이제 주목도를 많이 받고 있고요. 네. 그다음에 돈이 몰리고 있는 게 이제 반도체 산업뿐만 아니라 스타트업들도 지금 많이 돈이 몰리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제 스타트업 같은 경우에 이제 텍스트라든가 이미지를 만드는 생성형 AI라고 하는데, 이런 스타트업들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네. 작년도만 해도 이 초대 AI 스타트업들한테 한 1조 2천억 원 정도의 규모가 돈이 흘러들어서 올해는 아마 이 AI와 관련된 스타트업들이 훨씬 더 주목을 많이 받고 돈이 많이 몰려들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게 지금 시장 규모가 빠른 시일 내에 뭐 5배 넘게 커진다고 하니까 투자에 대한 관심이 더 생기게 되는데, 네. 개인이 챗 GPT를 활용해서 투자할 수 있는 영역은 뭐가 있을까요? 일단 뭐 개인이 챗 GPT로 돈을 번다 하면요, 사실 뭐 창의적인 아이디어만 있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서점가에서는 이 챗 GPT가 며칠 만에 책을 만들어서 이게 또 심지어 베스트셀러가 되는 그런 일이 지금 발생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앞으로 소설, 뭐 에세이, 자기계발서, 경제경영서 같이 이제 사실 글쓰기를 주저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챗 GPT가 도움을 받으면은 누구라도 작가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바로바로 이제 챗 GPT 이용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고요. 원건 잠깐만요. 그러면 네. 챗 GPT가 글을 쓰면 저작권은 누구한테 있나요? 현재 저작권이 사람한테만 인정이 되기 때문에 이 예. 챗 GPT한테는 수익이 안 돌아가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요? 현재는 일단은 책을 출판한 출판사라든가 혹은 챗 GPT 같이 이제 AI를 개발한 개발사한테
이제 대리로 이제 저작권이 가는 형태가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인공지능한테 돈을 줄 수는 없잖아요. 이게 책을 내려면 빨리 내야겠네요. 그럼 법이 생기기 전에. 예, 그래서 아마 공동 저자로 사람이 올라가면은 그분한테 이제 수익이 가겠죠. 그거는 뭐 지금 뭐 당장 챗GPT를 개발한 오픈 AI한테 돈을 받는 일은 없으니까 돈이 가는 일은 없기 때문에 네. 일단 그래서 이 챗GPT를 이용한 글쓰기로 돈 버는 방법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네. 뭐 최근에는 유튜브에 뭐 번역하기, 뭐 문서 작성하기, 유튜브 스크립트 짜주기, 뭐 브랜드 네이밍 이런 것들에 어떤 여러 가지 돈 버는 방법들이 올라와 있어서 이걸로 정말 수익을 창출하는 새로운 방법들이 나오고 있고요. 최근에는 데이터 라벨링이라고 해서 이제 AI 학습 데이터를 만들기 위한 그런 직업들도 뜨고 있기 때문에 돈 벌려고 하면 이제 정말 챗GPT 이용해 살 수 있는 방법들이 많기 때문에 빨리 여기 뛰어들기 바라고 뛰어들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뛰어드는 건 좋은데 기존에 일하시던 분들은 일자리를 위협받을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 능력이 지금 상상 이상이기 때문에 네. 좀 일자리에 많이 지금 위협을 느끼는 분들이 계신데 대표적인 직군이 이 전문 지식을 기초로 한 화이트 칼라 직군이라고 하는데 오히려. 그래요? 예, 그래서 뭐 코드를 작성하는 IT 개발자 네. 이분들 같은 경우는 챗GPT가 코드를 작성해주기 때문에 내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위협에 떨고 있고요. 그다음에 신문 기자, 광고업계 카피라이터. 아이고. 작가님들. 작가요? 글쓰기를 하시는 분들도 이제는 챗GPT가 어느 정도 초안대 작성해주기 때문에 많이 좀 할 일이 없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좀 우려들도 있고 뭐 이제 시장 분석이나 마케팅 업체들. 그다음에 이제 그래픽 디자이너들과 웹툰 작가들, 이미지 생성 화가들. 이제 이런 분들도 설 자리가 점점 좀 좁아지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이 좀 있고요. 네. 심지어는 이제 법률사무소 직원이라든가 회계사들. 이런 분들도 조금씩 당장은 아니지만 조금씩 일자리가 좀 줄어드는 거 아니냐 그런 우려들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세상에서 인간이 살아남기 위해서 어떠한 이게 노력을 해도 될까요? 궁금하네요. 사실 뭐 챗GPT가 만능처럼 보이지만 여전히 이제 정확성이나 뭐 좀 오류도 많이 있고요. 뭐 인간이 봐줘야 되는 부분들도 있는 건 사실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디지털 문해력이라고 해서 이제 우리가 이제 IT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라고 하는 소위 말해서 디지털을 이해하고 그걸 갖다가 좀 제대로 쓸 수 있는 능력이 좀 필요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디지털 기술을 이제 언제 어떻게 사용할지 또 이제 소위 말해서 요즘 이제 그 AI가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 어떤 명령어를 입력하면 제대로 된 결과값이 나오는지 이제 그런 것들을 좀 이해하는 능력들이 필요해서요. 여기에는 단순히 어떤 뭐 빅데이터라든가 뭐 블록체인이나 그런 IT 기술뿐만 아니라 인문학도 필요합니다. 책도 많이 읽어야 되고요. 그러려면은 뭐 신문 기사라든가 그런 것도 읽어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사람이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더 많아지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가 매번 결론을 어떻게 말씀드렸죠? 인간이 컴퓨터를 끄면 됩니다. 맞습니다. 저는 내리면 되는 거죠. 아주 셧다운 시켜버리면은. 예. 너무 예. 너무 조금 엉뚱한 발언이었는데 아무튼. 아닙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오늘은 챗 GPT 시대에 유망한 산업 분야와 디지털 문해력 습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챗 GPT 새로운 기회의 저자 김재필 수석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날씨 알려드리겠습니다. 건조하고요. 미세먼지가 좀 많습니다. 대기질이 좋지 않아서요. 비가 좀 왔으면 하는 그런 날씨인데요. 많은 양은 아니지만 오늘과 내일 비 예보가 있습니다. 중부지방은 흐리고요. 남부지방은 차차 구름이 많이 끼겠습니다. 경기 북부와 강원 북부 내륙에는 늦은 오후부터 수도권에는 늦은 밤부터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날씨가 참 따뜻해서요. 낮에 뭐 산책하시는 분들도 참 많이 보이는데요. 오늘도 따뜻한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서울이 7도 등 전국이 0도에서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높겠고요. 낮 기온은 14도에서 24도를 보이겠습니다. 남부지방에는 매화가 많이 피고 있네요. 이제 봄꽃 구경할 시기가 왔습니다. 아무쪼록 또 꽃 구경하시면서 좋은 하루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일라디오 오늘 순서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다시 들어오겠습니다. 아나운서 강승화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